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릴지도 모를 아주 조용하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날 밤도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요양원 건물 3층 끝방. 그 방에는 열쇠로 잠그지 않는 창문이 하나 있었고 하필이면 그 방의 주인은 이틀 전부터 말이 없어졌다. 이름은 조병수, 85,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으나 계산은 빠르고 눈빛은 또렷한 노인이었다. 그날 또 그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식판 위 국 한 숟갈, 밥 세 숟갈, 김치 반 조각,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요양보호사 영미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더 드실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오늘은 배가 안 고프네. 영미는 이상하게 느꼈다. 조병수는 늘 밥을 2번 먹는 노인이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식당에 남아서.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영미는 뒤늦게 눈치챘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는 걸. 작은 가방 같았다. 밤 10시. 요양원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간호사는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고 복도엔 발소리 하나 없었다. 그때 3층 창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삐걱, 아주 천천히. 조병수는 발 뒤꿈치를 들고 창턱에 올라섰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허리에 작은 가방을 둘렀다.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어린 아이 2명과 함께 찍힌 사진. 중앙엔 젊은 날의 병수.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 정도면 뛸 수 있어. 그 순간이었다. 복도 CCTV가 그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경비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3층 창문 열림 감지. 조병수 어르신 방입니다. 그리고 10분 후 요양원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다. 탈출 시도란요? 경찰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예, 그 조병수 어르신이요. 창문으로 나가려다가 복도 센서에 걸려서. 간호사는 더듬더듬 설명을 이어갔다. 이분이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세요. 며칠 전에도 짐을 싸놓으셨고 방 안에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상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수첩을 넘겨받았다. 도망가야 한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들은 날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다면 벌써 37. 경찰은 멈칫했다. 37? 간호사는 덧붙였다. 이분 오래전에 아들을 잃으셨대요. 강에 빠져 죽었다고. 근데 어르신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 아들 만나러 가겠다고.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 혹시 이분 과거에 실종 신고 낸 분 아닙니까? 네, 이분 아들이 아니라 이분 자신이 30년 전에 실종 처리됐던 사람 같아요. 요양원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경찰은 무전기로 상황을 요청했고 20분 후 복수의 기록이 도착했다. 조병수, 1993년 8월 14일 실종. 강원도 정선군. 당시 실종 당시 나이 55세. 치매 의심. 가출 후 행방불명. 가족은 계속 수색했으나 결국 사망 처리됨. 그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요양원 원장은 어이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3년 전 보호자가 맡기고 간 분인데요. 지금껏 한 번도 연락 없었지만 보호자가 누구죠? 그게 남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였고 이름은 김성진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그 이름을 다시 조회했다.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떴다. 김성진 조병수의 실종된 아들, 공식 사망 처리됨. 현실은 정반대였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숨긴 것이었다. 왜? 조병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아들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을까? 창문을 향해 손을 뻗는 그의 눈동자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성진아, 아버지가 간다. 창문을 닫고 들어온 조병수는 경찰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주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도 않았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했고 경찰은 이런저런 종이들을 넘겼다. 하지만 병수의 시선은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병수 어르신, 경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당신이 아들이라고 말한 성진 씨가 지금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나요? 병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여름
내 생일에 와서 나를 데리고 갔어. 경찰은 순간 멈칫했다. 데리고 갔다고요? 어디로요? 여기, 이 요양원이요? 병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 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날 또 비가 왔지. 성진이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어. 멀리서도 알아봤어. 내 아들이 맞았어. 코 밑점도 그대로고 걸음걸이도 그대로야. 경찰은 기록을 다시 뒤적였다. 김성진 사망 처리된 자, 기록상 10세 때 실종, 1986년, 이유행방 불명. 경찰은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성진 씨는 당신 아들은 사망 처리되었어요. 30년도 더 전에. 병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어. 난 알아. 아버지는 알아. 그 아이가 날 데려왔잖아. 그는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 있었어. 저 소파에. 지금도 그날이 기억나. 요양보호사 영미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이 방 들어오신 날 혼자였어요. 누구도 동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들은 듯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혹시 누군가가 조병수 어르신을 데려다 놓고 떠난 건 아닐까요? 기록엔 보호자 이름이 김성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김성진이 이름을 도용했거나 아니면 진짜 김성진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조병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무언가를 더듬더듬 꺼냈다. 낡은 신문지 조각이었다. 이건 그날 내가 주운 거야. 문 앞에 떨어져 있었어. 신문의 날짜는 1993년 8월 14일. 병수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다. 신문의 하단에는 작게 접힌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정선 치매 요양센터 개원, 그리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경찰은 소름이 돋았다. 그 날짜는 병수가 사라진 날이었다. 그리고 광고는 이 요양원이 개원한 날이었다. 이분은 일부러 이곳에 온 겁니다. 영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그때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건가요? 조병수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린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내가 되찾으러 온 거였어. 모두가 멈춰섰다. 요양원 안에 흐르는 공기는 단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경찰은 돌아갔고 조병수는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눈을 감기 전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성진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기억을 다 찾으면 널 데리러 갈 거야. 새벽은 조용히 밝아왔다. 요양원의 마당엔 안개가 깔렸고 창문을 열면 습기 찬 공기가 천천히 밀려들었다. 그날 아침 조병수는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창가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병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 의자에 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펼쳤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성진과 아내,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두고 갔던가, 아니면 너가 날 두고 갔던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영미였다. 어르신,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셨네요. 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미는 침대 옆에 정리된 작은 가방을 보았다. 이건 짐 싸신 거예요? 성진이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영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엔 동정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요양원 원장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분의 실종 기록과 현재 신분이 불일치합니다. 보호자라던 김성진 씨는 여전히 소재불명이고 우린 당분간 이 어르신을 보호해야 해요. 영미가 물었다. 어르신 말씀처럼 정말 아들이 살아있다면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르죠. 기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어르신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무언가를요. 그날 오후 병수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 권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1986년 6월 18일 성진이가 사라진 날, 그날 또 비가 왔다. 마지막으로 본 건 골목 어귀였다. 노란 우비를 입고 뛰던 뒷모습. 1987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아내는 무너졌고 나는 망가졌다. 1993년. 나도 사라졌다. 성진이를 찾아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난 왜 이곳에 있지? 그는 펜을 꾹 눌러 적었다. 내 기억이 가짜일 수도 있다. 그때 영미가 다가와 노트를 봤다. 어르신, 이거 성진이에 대한 기록인가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다 기억 못할까봐. 잊기 전에 남겨두려는 거야. 그날 밤 요양원 CCTV에 이상한 영상이 찍혔다.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누군가 병수방 문고리를 잡았다가 멈췄다.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쳐다보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갔다. 다음 날 병수는 일어나자마자 말했다. 어젯밤 성진이 왔다 갔지? 영미는 숨을 삼켰다. 어떻게 아셨어요? 병수는 웃었다. 발소리. 그 아이 걸음걸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기억하지. 영미는 눈물을 삼키며 방을 나섰고 병수는 다시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각은 남는다. 내 아이는 살아있다. 영미는 그날 병수의 노트를 몰래 복사의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게 다 병수 어르신이 쓰신 기록이에요.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건이 일관돼요. 시간도 장소도. 저건 꾸며낼 수 없는 감정이에요. 원장은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넘겼다.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중간중간 번진 자국은 눈물 같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노인의 기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 보는 거야.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요양원에 왔다. 이번엔 지방청 실종 전담팀이었다. 김성진이라는 이름이 몇 차례 나타났고 CCTV에 잡힌 인물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재조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병수를 마주 앉혔다. 그리고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르신, 우리가 이걸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성진이가 사라진 그날의 기억을 더해 주실 수 있나요? 병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난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어. 동네 앞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성진이 신발이 없었지. 아이는 늘 놀이터에 있다가 저녁엔 돌아왔어.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지. 경찰은 물었다. 혹시 누군가 의심스럽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병수는 멈칫하더니 말했다. 며칠 전부터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남자가 있었어. 회색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은 기록을 남기며 속삭였다. 회색 코트. 당시 목격담 중에도 같은 인물이 있었다. 조사는 이어졌다. 그리고 뜻밖의 기록이 하나 발견됐다. 실종 당시 병수의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골목에서 발견된 어린이 우비 조각. 노란색 천. 하지만 그 증거는 오래전 분실되었다고 처리돼 있었다. 경찰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요양원 CCTV에서 그날 찍힌 후드티, 남자의 영상 프레임을 강화해 얼굴 윤곽을 잡아내려 했고 결국 흐릿하게나마 콧날과 턱선이 드러났다. 그리고 조용히 병수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다. 병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저건 성진이야.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본 간호사들 중 한 명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기억은 멀어지지만 얼굴은 남는다. 피는 속이지 못한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문 앞에 섰던 그 남자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요양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김성진, 도착 주소 조병수 앞으로. 그 편지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기다려주세요. 곧 데리러 갈게요. 조병수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가슴에 꼭 안았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편지를 안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30년 전 성진이 사라졌던 그날처럼. 그날 저녁 병수는 밥도 먹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앉아 조용히 비를 바라보았다.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뭐 생각하세요? 비 냄새. 병수는 대답했다. 성진이 어릴 적 비 오면 꼭 창가에 앉아서 냄새 맡았지. 그러고는 꼭 이렇게 말했어. 아빠, 이 냄새는 기억이 나게 해. 영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는 후두둑 낙엽 젖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병수는 몰래 다시 가방을 쌌다. 신발, 수첩, 그리고 편지. 단출한 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창문을 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쪽지를 남겼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이튿날 새벽 요양원 문이 열렸다. 아침 당직자가 도착하기 전 누군가가 전자키로 문을 열었다. CCTV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병수는 사라졌다. 전직 형사였던 요양원 원장은 말을 잃었다. 이건 누군가 계획한 겁니다.
노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도운 거예요? 경찰은 주변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전 6시 13분, 요양원에서 도보 200m 떨어진 산거리에서 한 장면이 포착됐다. 비를 맞으며 검은 우산을 든 남자와 그 옆에 우비를 입은 노인이 함께 걷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병수는 분명했다. 영상을 확인한 영민은 입을 틀어막았다. 진짜였어. 진짜 온 거였어. 그날 하루 요양원은 침묵 속에 빠졌다. 병수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데려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다. 병수의 침대엔 남겨진 편지 한 장이 더 있었다.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사람 대접해줘서. 조병수. 며칠이 지나도 병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을 확대했지만 흔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영미의 사물함에 또 다른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미 씨에게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성진이는 내가 알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다시 봐요. 조병수 드림. 영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편지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요양원 사람들은 한 가지를 믿게 되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도. 며칠 후 정선 씨 외곽의 오래된 여인숙에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인은 말했다. 새벽에 어떤 노인이랑 남자가 왔어요. 조용히 하루만 묵겠다고 반값도 현금으로 다 냈고요. 근데 그 노인이 계속 성진아, 성진아 하면서 울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접힌 신문 한 장과 벽에 기대 선풍기 옆에 붙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잘 쉬다 갑니다. 조병수, 그리고 신문 한 구석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었다. 정선 옛 철도변 철거 예정 무허가 판자촌 일대 이주 완료. 경찰은 곧바로 해당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전 광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던 판잣집, 밀집 지역.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몇몇 집엔 여전히 불빛이 있었다. 그중 한 집, 희미한 불빛 아래 문이 열려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 그리고 그 안에는 조병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라디오를 끄며 말했다. 늦었구나. 경찰은 조용히 다가갔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그는 말없이 벽을 가리켰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무판에 붙어 있었다. 젊은 날의 병수, 아내, 그리고 성진이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 이 집은 우리가 살던 집이야. 내가 떠난 뒤에도 성진이는 여길 지켰더라고. 병수의 옆엔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놓고 간 듯한 따뜻한 물병. 어젯밤 성진이 여기 왔다가 갔어. 짐을 챙기더니 다시 떠난다고 하더군.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럼 지금도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날 원망하지 않았어.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멀리서.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론 비가 그치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난 이제 여기서 기다릴 거야. 다시 올 테니까. 경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병수가 있는 그 집을 관할센터에 신고했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배정되었다. 며칠 뒤 영미가 그곳을 찾았다. 손엔 국수와 사과,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병수는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왔구먼. 영미는 수첩을 내밀었다. 이건 어르신이 남긴 그 기록들. 복사해 왔어요. 혹시 또 쓰시고 싶을까 봐. 병수는 수첩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이지. 그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아직 하얗게 비어 있었다. 펜을 꺼내 들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 그것이 삶이다. 조병수의 일상은 달라졌다. 비록 낡은 판잣집 한켠이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었다.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고 마을 노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영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왔다. 김이 나는 국수를 싸오고 지난번에 준 수첩의 빈 페이지가 채워졌는지 살폈다. 어르신, 오늘은 뭐 적으셨어요? 병수는 미소 지으며 수첩을 내밀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목소리는 남는다. 오늘 아침 성진이 웃음소리를 들었다. 영미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정말 들으셨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앞 골목에서 나무가 흔들리더니 분명히 웃었어. 어릴 때 그 아이가 웃으면서 꼭 뒷걸음질 쳤거든. 귀엽게. 영미는 울컥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병수는 잠에서 깼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조심히 문고리를 잡는 느낌이 있었다. 병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바깥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러나 발자국이 있었다. 흙바닥 위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던 흔적. 그리고 문 앞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녹슨 열쇠와 함께 낡은 쪽지가 한 장 있었다. 안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세요. 성진, 병수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와 오래된 책상을 열었다. 몇십 년 동안 잠겨있던 서랍 안엔 사진 한 장과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녹음기를 틀자 허스키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들리세요? 난 잘 지내요. 늘 그리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다시 나타나지 못해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병수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는 흐려졌지만 그 울림은 또렷했다. 당신은 언제나 제 아버지였어요. 그 사실은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다. 나도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단다. 창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병수는 쫓아가지 않았다. 기다리는 건 돌아오는 이 몫이기도 하지만 머무는 이 몫이기도 하니까.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희뿌연 안개로 가득했다. 병수는 여느 때처럼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트로트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느릿하게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다음 문장을 적었다. 어젯밤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보다도 더 늙은 얼굴이었다. 영미가 도착했을 땐 병수가 작은 탁자에 차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왔구먼. 어르신, 날이 추워져서요. 따뜻한 죽 좀 끓여왔어요. 병수는 죽을 한 입 떠놓고 조용히 말했다. 영미 씨는 자식 있어요? 전 아직 결혼을 안 해서요. 그럼 부모님은? 영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적 있어요? 영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엄마요. 말도 못하시고 기억도 못하시는데 매주 가서 얼굴 봐요. 혹시라도 눈빛 하나라도 알아볼까 싶어서요. 병수는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게 기다림이지 말은 없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마음. 그날 오후 마을에 낯선 차가 들어왔다. 낡은 SUV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캡을 푹 눌러쓰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병수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망설였다.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병수는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섰다. 왔구나.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예요. 그 목소리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병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닿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를 안았다. 말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오랜 시간의 공백이 조용히 허물어졌다. 병수는 속삭였다. 늦지 않았어.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들이 가져온 종이봉투에는 따끈한 도시락이 들어있었고 병수는 평소보다 더 많이 밥을 먹었다. 내일은 같이 어딜 가보자꾸나. 너랑 나랑 예전에 갔던 그 달이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시던 날이었죠. 병수는 조용히 웃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 다음 날 병수는 아들과 함께 마을 뒷산 자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 길은 어릴 적 성진과 함께 자주 오르던 산책로였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고 산새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여기 기억나냐? 병수가 물었다. 아들은 작게 웃었다. 네, 여름이면 이 길에서 아버지랑 매미 껍질 찾았던 거 기억나요. 병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땐 내가 내 손을 꽉 잡았었지. 난 내가 놓칠까봐 줄을 묶고 다니고 싶었단다. 두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다리가 있었고
다리 너머엔 도시락을 펼치던 평평한 바위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엄마가 여기 앉아서 우리 둘 다 먹이느라 정신없었지. 병수는 바위에 천을 깔고 앉았다. 성진도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사라졌던 날, 사실은 제가 도망쳤어요. 병수는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그날 집에서 큰 소리가 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셨는데 저는 무서워서 골목 끝까지 뛰어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을 잃었어요. 병수는 말없이 성진의 말을 들었다. 그 후에 누군가 절 데려갔고 저는 이름도 말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몇 년 후 기억이 돌아왔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잊었을까봐. 병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성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같이 있고 싶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 바위에서 우리 둘만의 약속을 다시 하자꾸나. 그날 저녁 병수는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다. 기다림이 끝엔 마침내 품이 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그의 방 안엔 완전한 평화가 깃들었다. 며칠이 흘렀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병수와 성진은 함께하는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아침이면 둘이 나란히 라디오를 틀고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점심엔 성진이 장을 보고 와서 함께 요리를 했고 저녁이면 수첩을 펼쳐 하루를 기록했다. 오늘은 내가 쓸게요. 성진이 수첩을 받아들며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한 첫 장보기, 마늘을 잘못 골라 잔소리 들음. 하지만 웃음이 많았던 날, 병수는 웃었다. 자식이란 게 잔소리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병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성진은 놀라 급히 달려갔고, 병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눈을 떴다. 괜찮다, 괜찮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입술은 창백했다. 성진은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마을 보건소에 연락했다. 간호사가 도착했을 때 병수는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지금이 가장 좋은 날들이야. 그날 밤 성진은 아버지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병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성진아, 사람은 말이다. 마지막 순간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누굴 얼마나 사랑했나더라. 성진은 눈물을 닦았다. 저는요,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때도. 병수는 가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창밖에는 조용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닦아내듯 조용히 마을 지붕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밤 병수는 다시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적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러니 괜찮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병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성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성진아, 병수가 속삭였다. 성진이 고개를 돌렸다. 네, 아버지. 혹시 말이다. 내가 정말 기억을 다 잃게 되면 그땐 널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니? 성진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전 매일 다시 당신을 소개할게요. 그게 하루에 100번이라도 괜찮아요. 병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이 참 따뜻하구나. 다음 날 아침, 병수는 한층 더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고 말끝은 흐릿했다. 성진은 그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왔다. 햇살은 맑고 따뜻했지만 병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이 바람 참 좋구나. 그 순간 멀리서 영미가 도착했다. 그녀는 병수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미 왔구나. 병수가 말했다. 네 어르신, 오늘은 같이 있고 싶어서요. 세 사람은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앉았다. 조용히 차를 마셨고 말은 많지 않았다. 잠시 후 병수가 수첩을 가리켰다. 성진아, 오늘은 내가 대신 써다오. 성진은 수첩을 펴고 병수의 말에 따라 적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존재지만 사랑으로 남는 존재다. 오늘도
참 고마운 날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다. 성진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고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마지막으로 병수는 속삭였다. 성진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병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눈물로 번진 수첩 마지막 페이지엔 떨리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대를 기다린 시간은 내 인생 전부였다. 병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성진은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작은 마을 공동묘지 언덕 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병수의 묘가 마련되었다. 묘비엔 병수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기다림이 끝에서 그는 다시 만났다.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영민은 성진 옆에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 그걸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며칠 뒤 성진은 병수의 집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첩은 조심스레 포장했고 오래된 책상, 찻잔, 라디오 하나까지도 그대로 두었다. 창가에는 병수가 앉았던 나무 의자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은 성진은 수첩을 펼쳤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웃는 얼굴, 나지막한 순결까지도. 당신은 사라졌지만 나는 아직도 대답할 수 있다.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첫 장에 적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는 첫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바뀌고 병수의 묘에는 계절마다 꽃이 놓였다. 성진은 작가가 되었다. 기다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책의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과 그를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 그들은 다시 만났고 그 만남은 긴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다림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장을 덮은 독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이는 부모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자신이 떠나온 사람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된 사진 한 장. 마당의 나무 의자 위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는 병수의 뒷모습. 그 곁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아무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담긴 장면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기다림에 대하여는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성진은 방송과 인터뷰에 초대되기 시작했다. 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물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실제 이야기라고 하셨죠?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의 눈엔 여전히 담담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성진은 인터뷰가 끝난 후 조용히 병수의 묘를 찾았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시간들,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는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독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분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이란다. 우리가 남긴 이 이야기로 누군가의 시간이 조금은 덜 외로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묘비를 쓰다듬으며 성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병수의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트로트 선율이 흘렀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창가의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아버지. 수첩의 마지막 장에 성진은 이렇게 적었다. 기다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봄이 되었다. 병수의 묘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마을에는 조금씩 바람이 따뜻해졌다. 성진은 매일 아침 병수의 집 창가에 앉아 글을 썼다. 책의 후속 원고였다. 이번에는 기다림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수와 함께 살았던 그 작은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여기 혹시 조병수 씨 댁이었나요? 성진은 놀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병수 씨가 젊은 시절 제게 보낸 편지예요. 전 당신의 작은 이모예요. 성진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가족에 대해 그는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혼자라고 하셨어요. 가족 얘기는 안 하셨는데. 여성은 조용히 웃었다. 병수 오빠는 항상 조용했어요. 엄마, 아버지 일찍 여의고 우리랑도 연락이 끊겼었죠. 하지만 그때도 늘 성진이라는 아이 얘기를 했어요. 자랑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성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아이 하나만 믿는다. 이 세상이 날 몰라줘도 그 아이만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그날 성진은 작은 이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2층 가족의 조각들이 하나둘 병수의 이야기와 맞물려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걸 품고 계셨다는 걸. 작은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려줘서 병수 오빠도 결국 웃으며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성진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기다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의 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게 된다. 몇 해가 흘렀다. 성진은 작가로 자리 잡았고 매년 봄이 오면 병수의 묘를 찾았다. 그날 또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언덕 위에 섰다.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올해도 왔습니다. 저 아직도 아버지 책 들고 강연 다녀요. 그의 옆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병우예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소년은 묘 앞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진은 무릎을 꿇고 수첩을 펼쳤다. 병수가 남긴 마지막 수첩.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성진은 아들과 함께 한 줄을 적었다. 기다림은 세대를 넘어 흐른다. 아버지의 시간이 내게 왔고 이제 나는 그 시간을 내 아들에게 건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진은 아들에게 물었다. 병우야, 넌 기다리는 사람 있어?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진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하단다. 그날 밤 창밖엔 별이 총총했다. 병수의 옛집에 걸린 작은 액자엔 그의 사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잊혀도 기다림은 남는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